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윌리엄 쇼클리는 1956년 쇼클리 반도체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8명의 젊은 박사를 고용했는데 이들은 쇼클리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반발하면서 1년 만에 모두 퇴사를 하죠. 그래서 쇼클리는 이들을 이끌어 8명의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은 한 억만장자의 도움을 받아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입니다. 이들이 똘똘 뭉친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그램의 반도체를 공급하고 또 컴퓨터 대량 생산에 기여하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8명의 박사들이 다시 또 이 회사를 모두 떠나는 데는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급여와 성과급으로 괜찮은 보상을 줬다곤 하지만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회사 지분을 주지 않으면서 이들이 더 나은 길을 찾아 떠나게 된 거죠. 어떤 이는 퇴사 사유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반도체라는 게 기술에서 산업으로 태동했던 그 역사의 아주 초입 구간을 짧게나마 설명해 드린 건데요. 바로 내일 성공예감 별책 부록 토요일 아침 9시 5분에 칩워라는 책을 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홍춘욱 박사와 함께 정말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도 그렇고요. 2차 전지주 움직임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관련된 증시 움직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출시할 모양입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건데 또 테슬라에 맞서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체 충전 네트워크를 또 구축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기차 시장 이슈도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립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같이 쏴드리는 시간 경제상식 퀴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238만 가구였습니다. 1년 전보다 1.6%, 36만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가구 수는 이렇게 늘어날까요? 바로 이 가구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에 750만 명이 나 혼자 산다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면서 어느덧 35%에 육박했는데요. 네 글자죠? 앞에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혼자서 생계를 꾸려 생활하는 가구를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저희 집은 애가 많아서 5인 가구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계속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803님. 예, 정확히 딱 정답만 빠르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그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신 적은 있었습니까? 미리 좀 밝히고 시작할까?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주의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약 했던 네, 거죠? 맞아요. IPO 할 네, 때. 맞아요. 맞아, 몇 번 이야기했었죠. 근데 공모주 갖고 있죠. 아직도 80일로 쳐서. 공모주. 네, 플러스이긴 하지만 다른 2차 전지 소재주의 급등을 보면 배가 아프죠. 아,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 비했을 때 다른 것들은 훨씬 더 몇 많이 올라서. 배 네. 크게 오르기도 했었고 어제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포모 증후군이었었는데 그쵸, 맞아요. 여기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혹시 박수익 기자는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한 주도. 그 유행어 있다 하더라고요. 네. 있었지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서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네. 근데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오르기 직전에 판 사람이 제일 억울하다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원래 하더라고요. 주식 팔면 그 주식 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오르면 더 이상하게 손해 본 것 같고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자꾸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포모 현상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을 땐 잘 안 느껴지고 내 옆에 가까이에 맞아요. 있을수록 더 느껴지죠. 네. 특히 본인이 살까 말까 주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말았다면 가장 극심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포모 현상이라는 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미국 증시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50%막 90%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에게 우리가 포모를 느끼지는 않죠. 근데 국내에서는 또 옆 사람이 회사 동료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니까 나만 없는가 하는 두려움을 저는 느끼게 되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포모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그 어쨌든 간에 옆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했대. 그래서 엄청 뭐 돈을 많이 벌었대. 라고 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남이 많이 벌었대를 그냥 구전으로 전에 듣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약간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커뮤니티 인증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그 나랑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모를 느끼기가 훨씬 더 쉬워진 환경이 됐다. 투자하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죠. 포모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에 뒤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뭐 포스코 관련주, LS그룹 관련주들까지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오늘도 그렇고 기자분들이 보실 땐 최근에 이 현상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지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뭐 어제 박수익 이 기자.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있었던 게 어제 코스닥 지수가 1.8% 제법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시장의 종목을 보면 10개 중 8개는 상승을 했고 네. 10개 중 2개꼴로 떨어지는 매우 기이한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나온 게 기본적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시가총액의 상단에 있는 2차전지 이른바 대장주였고 반대로 그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정반대로 한 100개 정도가 올랐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졌는데 오히려 지수는 그 당시에 올랐거든요. 역시 오른 종목들이 2차 전지였고 한마디로 2차 전지가 어쨌든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 2등 기업들이 뭐 10%, 20%씩 막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도 거기에 따라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른바 주식은 그래도 언젠가는 실적에 수렴을 하고 펀더멘털에 수렴을 하고 펀더멘털대로 기초 체력대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26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른바 2차전지 대표주들이 네. 급락했잖아요. 네. 거의 뭐 20% 넘게 오르다가 마이너스 7% 뭐 10% 이렇게 빠지고 이게 그냥 시장의 수급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찌라시도 좀 덜었었죠. 그때 뭐 증권사의 모 지점에서 뭐 에코프로랑 뭐 포스코 퓨처엠 주식 뭐 8천억 투매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2019년부터 뭐 갖고 있었던 개인 물량인데 사실 2019년부터 갖고 있었다면 투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그때 한데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미확인으로. 아니더라. 아니라고. 네, 아니더라. 미확인으로. 그런 루머가 또 네. 이제 투매를 부르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현상 가지고 여의도에서도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그러게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고란 기자는 수급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건 약간 유기적인 수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가장 컸던 건 그거 같아요. 이른바 몇몇 헤지펀드들, 사모펀드들이 공매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너무 비싸다. 근데 그게 제가 건너 듣기로는 제 주변에 있던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그저께와 엊그저께 대부분 청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남아있는 데들까지도. 근데 그 청산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를 맞잖아요. 그거는 증권사라든지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데가 가격 상관 안 하고 그냥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주가가 확 더 속락하게 되는데 이 공매도를 쳤던 것들이 이른바 숏 커버 다시 되사들이는 과정도 역시 반대로 그러했던 겁니다. 가격 상관없이 그냥 빨리 사서 갚는. 그게 그저께가 가장 절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저께 오전에 막 10몇 %씩 오르다가 그게 끝나고 나니까 20% 급락으로 돌변을 하고 그런 게 가장 또 회자가 됐었습니다. 결국 그게 변동성을 부른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동성을 부른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지금 이성적으로 대처합시다라는 말을 해도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볼 때 뭐 이제 지표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뭐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보통 PER이라고 부르는 퍼가 저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현행, 그러니까 그 최근 회계년도의 주가 수익, 그러니까 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PER이 688배에 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688배라는 뜻인데 코스닥 상장사가 1,64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2위.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130배.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8.9배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높이 올라갔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성장주에 대해서는 PER이든 PBR이든 이런 지표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약간 이제 밈 주식처럼 커뮤니티에서 이제 유행을 타고 또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약간 뭐 우리 뭐 배터리 아저씨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이런 정도의 주식이 되면 진짜 이런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심리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 기업의 가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펀더멘털 그리고 수급 뭐 기업이 사실 아무리 좋아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주가가 오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과 맞물려 있는 심리인 건데 지금 사실 이 심리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심리가 요 2차 전지주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리가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저희 2부 때는 부동산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심리가 엄청 중요하고 증시도 사실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로 심리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냥 심리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더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죠. 특히나 네. 이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걱정인데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20조 원을 돌파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SG 사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10조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지금 20조까지 넘어섰는데 사실 뭐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잘 쓰면 정말 잘 쓰면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B2를 하게 되면 이 비투라는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종목을 내가 펀더멘털을 믿고 있고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라고 믿고 있으면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는 이제 버티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는 존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비투를 한 경우에는 빚이라는 건 어쨌든 상환 기한이 있는 거고 내가 이 비투를 해서 산 종목의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반대 매매가 강제로 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투한 개미들이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렇죠.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참전하신 분들 사실 본인 돈이면 마이너스 10%, 20%, 50%도 본인이 그 펀더멘털과 성장을 믿는다면 버틸 수가 있는데 남의 돈일 때는 이제 강제로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쇼커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아침에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올라오네요. 3-4% 떨어지네요. 이게 지금 근데 또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상승 반전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정말 너무 정말 크네요. 엄청난 그 왜 스포츠 캐스터분들이 말씀드리는 순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증시가 그래요. 그것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막 40조, 50조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이걸 저는 약간 진짜 프로 트레이더 분들이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딱히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장성 자체는 의심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 가치를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또 이견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고요.
우선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볼까요? 이 산업이 뭔지, 무엇을 파는 회사들이길래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지. 박수님. 이제 뭐 저는 사실 이게 문과 출신이라서 잘은 알지는 못하고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집에 있는 TV 리모컨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1차 전지라고 하고 계속 충전해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이 2차 전지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노트북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휴대전화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또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수요 급증과 함께 전기차의 핵심 소재로 부각이 되고 일종의 가솔린차의 엔진이 있다면 2차 전지에는 이런 배터리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금 산업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필수적인 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거기에도 또 역시 또 2차 전지가 되다 보니까 다방면의 어떤 미래 산업에서 전망이 밝고 근데 이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소재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현재 종목들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BM 그리고 그 에코프로 BM의 지주회사인 에코프로 그리고 또 LNF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재와 관련된 회사들이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많이 또 2차 전지 관련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순수한 지주회사이고 그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 예전 말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음극재를 만들고 또 양극재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밖에 이제 분리막에는 뭐 코스피에 있는 한때 유명했던 그 SKIE 테크놀로지가 있고 또 엔캠이라는 회사가 또 전해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곳곳에 이런 소재 업체들이 있고 또 소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와 관련된 생산 설비를 담당하는 장비 업체들도 있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상당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른바 그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2차 전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소재부터 거의 뭐 완성차까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뭐 1, 2년 이렇게 산업이 성장해 온 거는 아니에요. 한 2017년, 2018년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그런데 특히 어떻게 보면 2022년 하반기 특히 2023년 들어서 더 뜨겁게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붙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이유는 일단 산업 불안이죠. 자체가 성장성이 있는 게 뭐 네. 당연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실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 기술력이 있는 게 우리 기업이었고 네. 특히 소재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건 이해하는데 그에 더해져서 약간 이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때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때는 특정 종목에만 수급이 쏠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2차 전지에 이제 수급이 쏠리게 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일종의 아까 뭐 밈주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무슨 애국심 느낌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었어요. 약간 중국 2차 전지보다 우리가 낫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약간 안 좋게 보지만 우리 개인들이 우리 국내 2차 전지 산업을 들어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밈주식 느낌으로 해서 개인들이 이른바 공매도 기관 공매도를 다 떨쳐내고 150만 원까지 주가를 에코프로의 경우 밀어 올린 거거든요. 산업 자체의 성장성과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된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에 더해서 지나친 수급 쏠림으로 형성된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약간 지금 주가 변동이 끝나고 나서 약간 이제 뭐 횡보하게 되는 그 주가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진짜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LG 엔솔 공모주를 못 팔아서 그러니까 LG 엔솔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잖아요. 네. 30만 원을 받아서 그게 이제 초반에 잠깐 50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 주관사가 이제 KB증권이니까 KB증권 분들 만나서 아 이거 못 팔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했더니 이 주식은 네. 자녀한테 증여한다는 생각으로 갖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의 성장성, 미래 전망 이런 거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완성 배터리 업체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갔다가 이게 뭐 어느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쭉 소재주로 갔던 것 같아요. 소재주는 어쨌든 간에 뭐 어떤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든 간에 거기 양극재는 들어갈 거고 음극재도 들어갈 거고 전해질 들어갈 거고 분리막 들어갈 거고 이러니까 이 소재주가 그래도 이제 끝단에서 조금 이제 수혜를 더 기본적으로 받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갔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다 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오를 일인가. 이거 너무 빠른 시간에 오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진 기간에는 사실은 조금 피해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이 증시를 보면 어찌 보면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대환장 파티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사실 2차 전지주 하락이 시작된 게 그저께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정규 거래, 시간의 거래 다 합해서 보면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된 게 맞아요. 723회에 달했거든요. 이게 예.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집중이 됐었는데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G 일렉트릭 이런 데들은 이제 공매도 LS. 과열 LS죠.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공매도 거래 금지되기도 했었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좀 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굴도 깊다고 하듯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올랐을 경우에는 하락할 때도 한동안 이제 투매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이제 피해 있으면서 그때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방망이 짧게 잡고 이제 단기 매매로 좀 가라. 그리고 사실 이렇게 2차 전지주가 오르는 와중에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들이 어제 좀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조선 이런 데들 조금 실적이 하반기에 좀 반등할 것 같은 주식들 조금 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2차 전지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 높아졌고 사실 동학개미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고객 예탁금도 늘었고 거래 대금 이런 것도 많이 늘었는데 2차 전지도 이렇게 폭락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시 증시를 떠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안에서 다른 대상들을 찾아서 약간 순환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실적에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에 그야말로 돈이 엄청나게 몰렸던 요인은 저성장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 산업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적도 나타난 기업들이 많았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개인과 기관의 어떤 대결 구도 아까 고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국심 또 거기다가 권소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인플루언서들이 또 계속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서 붐업이 더 됐던 측면도 있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쏠렸고 근데 특정 종목에 돈이 쏠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부작용은 다른 기업, 다른 산업으로 가야 할 돈들까지도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수급적으로 막 떨어지는 기업들 주가가 많았고 그래서 그저께 보면 코스닥에서만 1,480개 종목이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좀 왜곡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어떻게 이 현상이 완화될 거라고들 보세요? 이런 쏠림이?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봐도 그 해당 종목들에 보면 하루 평균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현재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걱정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2차 전지 그 약간 붙었던 투자 열풍이 꺼지고 나면 아예 그냥 시장을 떠나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나 다시는 주식 안 해. 맞아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또 들어오고. 항상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아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7285님. 7285님이 저도 오른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25% 손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 그 송주연 님도 주식 남들 한다고 따라하다가 폭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죠. 이제 좀 남 좋은 일만 시켜주신 경우들이 많은 건데 혹시 우리 기자분들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분 혹은 나 물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뭐 이렇게 특정 주식에 대한 뭐 사라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게 내 주변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좀 묻고 싶은데요. 다행히 저는 주변에 물어보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이제 증권부의 데스크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후배 기자들이 2차 전지 관련한 기사 발제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많이 읽히죠 요즘에. 예,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엄청난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 대부분은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꼭 한 방향으로 쓰지 말라 이제 과열에 경고하는 내용도 담아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니까 또 데스크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또 본인들도 부담을 느끼면서 또 쓰죠. 그래서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댓글도 있는데 어쨌든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영원한 추락도 없지만 영원한 급등도 분명히 없는 것이고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런 카카오의 전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증권사 리포트를 못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놓으면 공매도사 이렇게 결탁한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좀 그런 리포트의 행간들도 좀 냉정하게 좀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열을 지적하던 그나마 남아있던 한두 명의 애널리스트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자료를 내봐야 공매도 결탁 세력으로 몰고 가고 이해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니까 인간인 이상 누구도 힘들어하거든요. 그 기자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증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과열을 지적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뒤따라 붙은 분들이 또 피해로 이어지고. 또 조언 한마디씩 좀. 조언 예. 저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일도 살 수 있다고. 네? 주식은 내일도 살 수 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그 150만 원 하던 게 지금 90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틀 싸 만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싼 거 아니야? 지금 빨리 사야지. 더 올라가기 전에라고 하지만 주식은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케이스를 보면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이 그럴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서서 이제 황제주에 올랐던 이게 사실 에코프로가 16년 만에 나온 황제주라서 더 이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를 잘 모르고 있던 사람도 100만 원짜리 황제주가 나왔대. 그게 에코프로래. 이러면서 이제 다시 새로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았을 텐데 과거의 황제주들의 끝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주가 100만 원을 넘어서 황제주에 등극했던 종목이 이제 4종목이거든요. 핸디스포트, 신한화섬, 리타워텍, 동일철광 그 추억의 종목들인데 지금 이 종목들 중에 한 종목 빼놓고는 다 상장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작전이 붙기도 하고 거기서 또 패배자가 또 생기기도 하고 뭐 그 와중에 주가 조작 혐의 이런 것들 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코스닥에 퇴출되는 경우들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 주식 관련된 콘텐츠를 뭐 저희 와이스트릿에서도 정말 많이 합니다만은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10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부로 느끼셔야 되고 본인들이 더 잘 아세요. 본인이 사업보고서라든지 공시 재무제표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 공부하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낱말 듣고 들어갔는지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과 결과물은 누구의 것이고 어떻게 귀속되는지도 이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좀 그렇게 성숙된 투자 문화도 좀 같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우리 방금 제가 깨달은 게 주식 시장 주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했던 날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우리나라 가구 3분의 1이 이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무려 750만 가구. 4인 이상 가구의 2배 가까이가 이 가구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60대 연령층의 이 가구 수가 7만 6천 가구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고령층 이 가구가 더 많이 늘었는데요.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 뜻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2305님 이대훈님 항상 잘 듣고 많이 배웁니다. 1라디오 고정입니다. 저는 이혼 후에 1인 가구 11년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772님 제 둘째 아들도 취직을 해서 최근에 분가했습니다. 시원섭섭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문자 메시지 읽어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정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잠시 좀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앞에서는 배터리 관련 주식들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배터리가 실려 있는 전기차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도 기사를 썼는데 조회수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인도에서 그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짜리 신차 공장을 짓는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로이터 그 외신발로 나왔었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뚜렷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그동안 테슬라가 추구했던 전략들이 최근의 전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조립 비용이나 이런 걸 줄이면서 차량 가격도 낮추고 그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 당장의 마진을 좀 깎더라도 이런 전략을 추구해왔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소재도 더 싼 걸로 해서 들여올 것 같고 또 뭐 인도에다가 네. 공장을 짓는 것도 추진을 해서 생산 단가를 더 낮추려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의 최저가가 32,200달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도에서 만약에 이제 생산 시설을 지어서 생산하면 24,000달러짜리 전기차 생산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보면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더 낮아지는. 네. 낮아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값. 왜냐면 지금 이제 사륜구동 모델들이 뭐 8천만 원 그리고 뭐 7천만 원 그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값 테슬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거의 횟집처럼 시가로 매기도 하고 자주 변동을 하잖아요. 올리기도 했다, 내리기도 했다, 또 내렸다가. 근데 방향은 뭔가 가격을 좀 낮추는 추이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마진율보다 일단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테슬라가 가격을 횟집처럼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테슬라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키를 쥐고 있는 업체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다른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그래도 테슬라는 영업이익이 물론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거의 10%에 가까운 수준으로서 일반 제조 자동차 업체보다는 내연 기관차 업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을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프린터 가격이 잉크보다 더 싼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 업체들이 맞아요. 잉크를 많이 팔기 위해서 카트리지를 많이 팔기 위해서 프린터를 굉장히 싸게 보급을 했는데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또 많이 확보하고 AI 업체로 또 나아가려는. 이게 도대체 이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 확보도 있고요. 이 돌아다니는 차가 다 하나의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눈에 띄는 움직임이 뭐냐면 트위터가 그 로고를 X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금융 기능을 접목한다라는 거거든요. 트위터를 통해서 AI가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로 모인 데이터가 있고 거기다 금융까지 접목을 해서 테슬라 제국을 만들려나?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테슬라 타고 다니면서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 X 앱을 열어서 금융 결제도 하고 뭐 충전이라든지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것도 그걸로 관리를 시켜버리려는 테슬라 제국이 맞을 것 같아요.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 시장에서 오늘 증시에서도 현대 기아차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서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분기 실적인데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고 요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기록하다가 9%대로 낮아졌는데 현대기아차는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현대차가 뭐 정몽구 회장 때에도 품질 경영 이제 주창하고 이랬지만 예전에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이제 무기로 삼았던 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는 조금 더 상품성, 품질, 고급차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한 게 통했다라는 평가인 건데 이 정의선 회장이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우리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를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10%, 기아차가 14%. 그러니까 현대차는 10년 만에 두 자릿수를 다시 회복을 한 거고 이게 판매 대수만 늘린 게 아니라
제값 받고 잘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격을 후려치지 않아도 뭐 특히 제네시스 같이 이게 고급차들을 많이 팔았다는 건데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9.6%인데 이것도 넘어섰다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는 건데 이게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3%라는 거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처럼 이제 프리미엄 제품 판매하는 회사나 가능한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다. 이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도 이제 테슬라와 경쟁을 하는 수준이 올라와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평가는 좋고. 근데 테슬라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가형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더 낮추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가격이 아마 모델 Y 기준일 겁니다. 아이오닉 5랑 거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정말 치열해지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산 테슬라라고 이제 조만간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약이 뭐 예약 엄청 받고 있죠. 폭주했다고. 벌써 2만 명 넘게 네. 대기를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국산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어진 건데 중국산 테슬라 왜냐하면 테슬라는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싸게 네. 만들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 사륜구동 모델보다 2천만 원 이상 저렴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제품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보조금 받고 이러고 다 따지면 더 싸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국산이 붙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꺼려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잖아. 라고 해서 예약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호 가격이 이게 지금 정경화님도 전기차가 그리 저가로 되면 구입할 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맞아요. 거죠. 네. 역시 가격 경쟁력.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좋아요. 가장 큰 걸림돌이 가격이었는데 뭐 보조금도 있고 이렇게 전기차 가격도 낮춰진다. 근데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불편하다. 근데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예. 중국산 테슬라도 보조금 받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보조금 주는 문제 좀 네.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게 하려고 5,7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맞추려고 테슬라도 하는 거죠. 5,699만 원으로 그렇죠.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게 물론 이제 환경을 위한 것도 있지만 미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국 산업 육성에 이제 돈을 쓰는 셈인 거잖아요. 네. 우리도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따져서 주면 어떨까. 아하. 그래서 제가 뭐 실무적인 부분은 뭐 자세히 모르니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중국산 테슬라에까지 보조금을 준다는 게 조금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제 맞아요. 조건을 두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수입 자동차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라 약간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고 있긴 한데 전기 버스 시장을 보면 이게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전기 버스가 2,774대가 보급이 됐거든요. 이 중에 44%가 중국산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버스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전체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2017년에는 99대였던 게 이게 6년 만에 지금 913대로 늘어난 거거든요. 특히나 이 버스라는 거는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 운영이 되잖아요. 네. 이런데 이렇게 한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이 보조금을 받고 이제 퍼졌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 시장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산에 네. 뭐 보조금을 몰아주고 아니면 무역 장벽을 치고 하고는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WTO에 제소되면 어떡하지? 네, 또 맞아요. 이러고 있고 근데 강대국들은 또 확실하게 자국에다가 팔이 안으로 굽도록 또 가고 있고 그 전기차 충전 문제 하나만 좀 짚고 끝내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같이 연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서서 현대기아는 BMW, 혼다 벤츠, 스텔란티스 이런 데랑 또 손잡고 같이 충전기 연합을 또 만들어 보겠다 하거든요. 이런 대결 구도. 글쎄요. 승자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아니 왜냐면 저 이번에 이제 7개사가 똑같이 뭐 투자 비용 부담해가지고 뭐 미국 전역에 뭐 최소 3만 개 이상 충전소를 설치한다 뭐 해서 이제 충전 동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 7개사 중에서 되게 약간 흥미롭게 본 점은 벤츠하고 GM은 그 테슬라 방식의 NACS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들도 여기 동맹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반 테슬라 동맹으로 만들어진 건데
결국 수혜는 테슬라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양다리 걸친 업체들도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차지를 뭐 미국 전역에는 뭐 이제 뭐 22,000개인가요? 이제 깔아놨고 이제 주도권을 좀 쥐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테슬라 슈퍼차저의 이 앱을 그러니까 이걸 충전하려면 앱을 깔아야 되고 그 충전 차저의 뭐 구멍 3개 중에 5개 중에 2개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데이터.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국에는 테슬라가 가져가서 이 데이터를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테슬라가 승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결국은 힘이 가장 센, 가장 저력이 있는 쪽에 또 다른 업체들이 같이 붙어서 그쪽 시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흐름은 그 충전의 충을 따서 충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직업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되게 궁금했던 직업이에요. 그 수많은 CCTV들. 이게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CCTV가 1,600만 대. 굉장히 많죠. 이게 2년 전 데이터니까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네. 근데 이 많은 CCTV 영상을 지켜보는 사람들, 관제 요원을 만나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예. 이야, 관제 요원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차태현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슬로우 비디오. 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 그 영화의 이제 배경이 되기도 했었던 이 관제센터인데 네. 이 관제센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이 CCTV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실마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나 뭐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때 이 CCTV를 통해서 찾아준다거나 오. 뭐 폭행이나 절도 같은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공조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 역할을 관제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는지는 뒷부분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강 기자가 직접 만나고 온 분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제가 만난 분은 이 강남구 도시관제센터에서 14년간 근무한 분이었는데 네. 보통 이 관제센터가 이 시마다 아니면 구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시 또는 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의 관제 요원이 각각 배치가 돼서 이 관할 지역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강남구 관제센터는 2005년부터 이제 센터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네. 현재 38명의 이 관제 요원이 4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남구 전체 이제 7,243대의 CCTV를 24시간 이 요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를요? 7,243대. 굉장히 많죠. 야, 7,200대를 한 3개조, 4개조로 돌아가면서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 거기가. 네. 야, 가면은 뭐 모니터 엄청나게 이제 한쪽 벽면이 다 모니터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봤을 때 이 상황실이라고 해서 네네. 큰 모니터 있잖아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다 어떻게 보고 있지? 만약에 CCTV 보다가 앞에서 뭐 치매 노인이 길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뭔가 좀 거동이 이상한 사람, 네. 수상한 사람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제 우선 수상한 사람이 포착이 됐다고 하면 즉시 관제센터 내에 있는 팀장에게 보고를 한 뒤에 예. 각 관할 지역 지구대에 무전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게. 경찰에게. 경찰이 출동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관제센터에서 수상한 이 사람을 계속 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공유를 하고요. 특히 이제 수상함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현장을 포착하고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근처에 CCTV를 확보해서 이 투망 감시라고 하는데 이 투망 감시를 하게 됩니다. 투망 감시 그러니까 이 뭐라나요? 그물로 되어 있는 어망을 던지는 그렇죠. 것처럼 CCTV가 그럼 다 어디로 연결돼 있고 저 사람이 우회전해서 가면은 어떤 CCTV를 보면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관제 요원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그 CCTV 위치도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엄청난 직업이네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에요? 네, 이제 현재 이 센터의 관제 요원은 모두 여성이었고 예. 40대 이상의 주부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남자 관제 요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해서 여성 위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왠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직업 특성을 좀 살펴보니까 이 섬세하고 예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업무였고요. 그리고 업무 조건들을 보면 연령대가 조금 있는 여성들이 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이정옥님이 눈이 너무 아프겠네요. 최 회장님이 어지럽겠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루 종일 또 보고 있어야 되고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년 여성분들이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성향적으로도 차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 네, 근데 여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하는 환경은 좀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개 팀이 있는데 4조 2교대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6시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생체 리듬이 초반에는 좀 불균형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원 한 명당 모니터가 8대가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쪼개서 CCTV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계속 모니터를 주시를 해야 되는 업무라 눈의 피로감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 이 눈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찰과의 공조로 범인을 검거했을 때 이런 네. 상황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 범죄 현장이나 범인을 최초로 발견한 요원 그리고 경찰과의 공조 역할을 한 요원들에게는 관제 점수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오. 그래서 이게 쌓이게 되면 연말에 표창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그분들 눈 아프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데 뭐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죠, 당연히. 예. 혹시 뭐 긴박한 상황 이런 거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뭐가 있었는지 좀 그러니까요. 전해주세요. 제가 인터뷰한 당일에도 그 오전에 예. 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발견해서 검거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어보니까 예전에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뺏어서 달아난 사건이 있었는데 아예 택시를 뺏어서 달아난.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사건 발생 지점 주변을 투망 감시로 모니터링을 하던 와중에 네. 강도가 골목 모퉁이에 택시를 버리고 이제 도주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때 이제 투망 감시를 하던 팀원이 범인이 택시를 버리고 도망을 갔으면 반드시 다시 택시를 잡을 것이다. 다른 택시를 또 잡을 거다. 그렇죠. 도망가기 위해서. 오. 그걸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네. 주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마침 인상 차이가 비슷한 남자가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번호를 경찰에게 공유를 하고 그걸 CCTV로 다 땡겨서 택시 번호를 보고.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범인이 맞았고요. 그 택시 회사에 연락해서 택시 기사의 휴대폰 번호를 이제 따와서 네. 이제 친구처럼 전화를 한 뒤에 이제 상황 설명을 한 거죠. 운전 중인 택시 기사한테 경찰이 전화를 해서 예. 이렇게 티내지 마시라고 하고. 네. 친구처럼 뭐 이렇게 오. 이렇게 상황 공유를 한 뒤에 경찰서로 유도를 해서 검거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짜릿해. 영화네요, 영화.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야, 이런 분들 당연히 이제 관제 점수 좀 받으셨을 거. 후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관제 요원으로 일하려면 성격도 좀 차분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눈도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예. 영화 보면 그 동체 시력이라고 나오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빨리 막 캐치 잘해야 되고. 어떤 좀 유리한 조건이 있을까요? 우선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영상 처리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능숙해야 하는 업무라 영상 정보 관리사나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고요. 직업 특성상 이제 수많은 화면에서 이상 감지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되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잠이 없는 분들이 유리하고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죠. CCTV 이거 감시하다가 졸면 안 되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하기서 지루하기도 하죠. 근데 졸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영상도 분석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또 도입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앞으로 좀 위협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강남구에 초등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AI 로봇 적용 구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네. 이분 말로는 아직까지는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섬세함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CCTV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예측 가능해야 하는 곳인데 이 사각지대는 그래서 이제 로봇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괜찮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CCTV를 열람해서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이제 센터 내부에 정보 공개팀이 있는데 정보 공개 열람 청구서를 작성해서 CCTV 열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팀에서 정보 공개팀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000여 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이고 그 30일. 이후에는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30일 이내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관제센터 맞습니다. 문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뭐 그런 CCTV 뒤져볼 일은 없어야 더 좋겠습니다만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꿀 정보 감사합니다. 한경자변조의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 때는